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고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남겨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응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겨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소비 성향을 닮아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과소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뭐 과소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연구 자료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성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모의 학력, 부모가 뭐 고졸인지, 이제 부모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그리고 혹은 석박사인지에 따라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당연히 석박사일수록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높게 되고 그만큼 학교열이 높다 보니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부모의 직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고소득자일수록 이제 교육비에 더욱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좋은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종속 변수 같은 경우를 이제 아이들의 건강 상태로 누워서 보였을 때도 이제 보통은 학력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욱더 영양 균형이 맞아서 건강하고 부모의 직업이 좋을수록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뭐 이제 또 다른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편부모라던가 이제 그리고 건강 상태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건강도 유전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건강도 유전학적인 영향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종속 변수를 만약에 소비 성향이 닮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의 소비 지출 그런 성향 같은 거를 종속 변수로 두고 부모의 소비 지출 성향을 종속 변수로 두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제가 들어보자면, 뭐 작년 한 해에 가전제품으로 300만 원 이상 쓴 경우에 뭐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소비 성향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현재에도 이 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점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는 걸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복지사회주의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논의를 해봤어요.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이득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제 그 실면에는 실은 많은 불평등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로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교육의 차별, 기회균등이 위배되는 측면도 충분히 존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상의 문제가 자본주의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왜 유지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도입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 중에 몰락한 국가는 바로 소련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것만 봐도 우리는 자본주의가 이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조금 느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지도자인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권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제 발전의 독입니다. 성공한 독재자가 이제 실패한 독재자보다 더욱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목표는 허구다. 결국에는 개인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국가의 목표만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보면 이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혁신적인 자생의 질서를 망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냥 놔둔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유인이 없고, 그럼으로써 이제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인 상황이 계속되게 되겠죠. 다섯 번째, 혁신에 대한 다수의 동기가 발탁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혁신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조금 더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발전이 없는 사회가 이룩되게 되는 거겠죠. 어,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따라 산다는 것은 아이에게만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일까? 라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줬어요. 제가 생각한 답은,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경제학에서 두 가지 효과를 흔히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는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배블런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언급하고 있는 효과 모두 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이제 효과들을 지칭합니다. 이 배블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는 도, 다르게 돋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소비하는 효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외제 자동차, 보석, 값비싼 상품들을 소비하는 거죠. 뭐 페라리 같은 자동차를 타는 거거나 뭐 이제 좋은 차,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같이 귀금속을 항상 지니고 있고 명품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바로 이제 배블런 효과입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가 배블런 효과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배블런이 이제 그의 저서인 유한계급론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과소비 행태를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성 소비를 하는 경우를 일컬어요. 사치성 소비. 반면에 이제 스너브 효과는 이제 흔히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라는 것은 백조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제한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똑같은 옷을 입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효과를 바로 이제 백로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시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블런 효과와 상당히 유사되지만 이제 타인의 소비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효과는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효과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에게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다음 친구가 해준 질문을 한번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은행만 돈을 벌게 되는 걸까? 제가 말하고 싶은 답은 여기는 위 아니요 적었네요. 자, 여기도 no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벌어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가 상승 자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제 경제학에서는 보통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이제 수요 곡선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로축에 되겠고 이제 수량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수록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겠고 늘어나게 되겠고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제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사람들은 많이 공급을 하고 싶어 할 거니까요. 이거 자체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베이직한 단계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플레이션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구매력 악화 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돼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이제 통화 공급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경제학파 얘기했던 뭐 케인즈 학파라든지 뭐 하이에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 통합 팽창뿐만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물가가 여기 P1에서 P2로 상승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수요 곡선을 경제 전체의 흐름으로 나타낸다면 통화량 증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거나 여기는 C는 소비 컨섬션입니다. 소비가 많이 증가하거나 경제 전체 투자가 많이 증가하거나 government spending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NS는 net export 순수출이 증가하거나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여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1원당 가치는 하락한다. 그럼 화폐 1원당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금리는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죠. 금리는 그냥 동일한데 이렇게 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에 저축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자금을 많이 놔두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불확실성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감소하게 되고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때문에 이건 투자도 감소되게 되고 당연히 저축도 감소되게 되겠죠.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를 얻었을 때 그것을 예를 들면 하나를 얻었을 때 이것을 포기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만약에 커피를 사러 여기 앞에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이 커피숍에 가는데 제가 드는 비용은 시간과 저의 커피값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액면 그대로 시간과 커피값만 고려하면 시간과 커피 그 값 1,500 원만 고려하면 이는 이제 올바른 계산법이 아닙니다. 시간과 커피값과 시간이 만약에 30 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30 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30 분이 있었을 때 나는 이 시간을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데 썼다. 그러면 이것까지 고려해서 커피를 사는데 외출하는 비용이 총 이렇게 생산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가 감소해서 저축이 하락하게 됩니다. 저축이 하락하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 금리가 동일하고 저축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니까 뭐 은행이 돈을 번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다른 친구가 해준 질문인데 이제 제가 이 질문에 조금 응답을 해 보자면 실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남녀의 차이 말고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 소비하는 방식이 다른데 마케팅에 취약한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 어떤 선택에 주는 요인으로 보통 선택의 요인으로 경제학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것들의 이제 개인적인 이런 성향 같은 요인들 중에 변수로 만든 것이 이제 바로 위험 회피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인간인가를 이제 사람들은 보통 척도로 1 부터 5 까지를 나타내서 얘를 수량화해서 이렇게 계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를 이제 숫자로 뭐 위험 회피도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뭐를 더 0.1% 만큼 선호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요즘 추가되고 있는 게 바로 미래 할인율이라는 미래에 대해 얼만큼 가치를 두는지, 현재를 얼만큼 중시하는 인간인지도 척도로 나타내겠죠. 이런 질문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에 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이제 바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예금해 놨다가 6 개월 뒤에 찾으면 17,0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1 부터 5 까지의 선택이 있을 때 해당 선택을 중 뭐 어느 것을 지지하면서 미래로 뭐 향하겠습니까? 미래에 뭐 17,000원을 타시겠습니까? 뭐 매우 동의, 동의, 뭐 보통, 반대, 매우 반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니까 마음이 되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향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케팅에 취약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은 마케팅에 취약을 하게 되겠고 위험 회피도가 낮은 사람들, 위험을 덜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에 취약한 선택을 하게 되겠고 미래를 할인하는 것, 미래를 이제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게 높을수록 '마케팅에 취약한 성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객관적인 자료로 꼭 제가 말한 예시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바탕에서 설명을 해준 거니까 이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 중에 뭐 "시장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따라잡기 10. 독과점 시장. 누나, 최근에 핸드폰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는데 정말 기업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하다는 건데? 아니, 자기네들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되냐고.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 시장 가격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이든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락은 묵시적 허락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상품을 계속해서 산다면 그 가격은 소비자들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이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사지 않으면 이는 소비자들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A 회사는 철강을 생산하는 대기업입니다. A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현재 주당 15만 원 하는 주식을 16만 원의 가격으로 주식 시장에 내어놓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편 A 회사에서 철강 가격을 톤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시장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독점이라 하고 소수인 경우를 과점이라 합니다. 아울러 독점과 과점을 묶어서 독과점이라고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물론 독과점 기업이라고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독과점 기업은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이 줄어 입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점 시장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거나 시장에 비슷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더라도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에 실패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과점, 독점, 독과점, 그리고 또 공공재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점, 독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장 기업이 하나나 두 개 있거나 뭐 이제 본인들의 차별된 제아를 생산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 이를 단순히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맡겨 놓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종종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그냥 맡겨 놓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도 공공재를 막 쓰지, 본인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것을 뭐 아껴서 본인의 개인 재화처럼 써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실패를 하는 경우에 한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기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독점, 과점 말고 "조금 더 완벽한 시장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그러한 시장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장이냐면 이제 여기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가 거의 동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거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고르는 방법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흔히들 막 그 저희 학과 교수님들한테 "어떠한 주식에 투자했냐? 너 부동산 어디 투자했냐? 어디가 집값이 오를 것 같냐?" 왜냐면 경제학적 지식이 높으면 좋은 주식과 좋은 부동산과 좋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탁 많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법을 뭐 저도 금융자산에 투자한 거 아니고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보통은 고르는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이 금융 보유 자산을 되게 다양화시킵니다. 금융 보유 자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들이 되는 거예요. 현금, 뭐 채권, 그리고 주식, 비트코인 등등 etc. 알겠죠? 자, 그리고 경제 지식이 금융 보유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고 경제 지식이 금융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이 분야인데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경제 지식이 좋을수록 사람들은 금융 자산을 되게 다양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한 경제 지식과 내가 주관적으로 나의 경제 지식 수준이 아주 후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지식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곤 합니다. 아니, 근데 경제 지식이 금융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다른 나라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제 경제 지식이 금융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가정 형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이 친구의 경제 지식 수준과 이 친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라는 이 척도를 위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에서는 되게 객관적인 척도를 씁니다. 자, 만 15세 때 아르바이트 하나를 한 적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잡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그리고 만 18세 이전에 뭐 금융계좌가 있었던 경우, 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화한 유무를 따져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변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변수로 만든다는 것은 X나 뭐 Z 같은 변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경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느냐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 지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 형편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이제 파트타임 잡을 만약에 한 경우를 이 대신할 수 있는 변수로 쓰는 건데
이제 가정형편에 대해 잘 알고 금융계좌를 미리 보유해서 가정의 금융 상태에 대해 빠삭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그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았음. 파트타임 잡을 이 직업을 했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쪼끔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으면 "경제 지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지식은 보통 학력에 비례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어 어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아마도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 주고 싶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웃라이어 같이 이상치라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느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이제 20 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려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모을까 생각하는 친구의 질문인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어야 나오니까 직장인 되면 이제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때도 직장인들도 이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나눠서 많이 쓰니까요. 자, 모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체크카드는 본인의 한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니까 '내가 돈을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할부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부가 뭔지 아시나요? 할부는 만약에 내가 6 0만 원어치의 이제 이 아이패드를 샀다고 한다면 이제 1 0 원, 1 0 원, 1 0 원, 1 0원 이렇게 매달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의 월급이 4 0 0 원이다 하면 나는 1 0원 한 번에 목돈 6 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1 0 원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한 장점이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뭐 이제 나중에 정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 같은 거에도 포함이 됩니다. 보면은 체크카드 연말정산 아마 안 될 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의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따로 얻는 이제 부가이득 예를 들어서 뭐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뭐 이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체크카드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 이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다뤄봤고 혹시 이번 질문 말고도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응답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났을 때 물어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